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광주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네. 그때 이완배 기자님이 처음 광주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네. 광주 오실 일이 이렇게 없으셨어요? 네, 이상하게 광주에 갈 인연이 잘 안 돼서 못 가봤었는데. 네. 네, 그날 광주를 한번 찾아가고 예. 그 뒤에 이제 따로 가서 네. 가보고 싶었던 망월동에도 갔고 박승희 열사 묘소도 가보고 뭐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또 광주를 갑니다. 예. 네. 두 번째 방문은 아니죠? 네, 이번은 한 5번째쯤 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광주에 굉장히 익숙해진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저희가 19일 토요일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정무 실장의 이 오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예, 네. 수원대구에서 불편하게 강연을 함께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아주 큰 맘 먹고, 제가, 우리 이정무 실장에게 안심하라. 네. 김용민이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네.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정무 국장님한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니, 누는 전혀 아닌데,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넓은 그렇습니다. 장소를 빌려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머드급 행사장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 저희가 애초에 다른 장소를 공지했었는데, 바뀌었어요. 제가 장소를 바꾸자고 해가지고 넓은데 한 500석 됩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은 광산구에 있고요. 광산로 68번 길 13 광주 광산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하철로 보면 송정공원역이 더 가까운데 광주 분들 잘 알겠죠.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산문화예술회관 낮 2시 이번 주 토요일 19일 토요일 잊지 마시고 오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수원에서 다 쓰러졌어요. 네. 너무 좋은 강연이라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앰뷸런스를 불러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오셔서 감동받으실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실 땐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우리 책을 구매하실 카드나 현금을 또 갖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좀 섭섭합니다. 예. 번번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책을 샀다 하시는 분들 책 버려야지. 새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68번 길 그냥 내비에서 광산문화예술회관 입력하시고 오는 19일 토요일 낮 2시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이가 이렇게 장소 바꿔가지고 넓은 장소 구했는데 썰렁하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역대 촛불 집회나 혹은 시국 집회를 보면은 광주나 전주, 호남 지역에서 참여가 그다지 다른 곳보다 뜨겁지 않아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민주화의 성지로 불리는 호남에서 이게 웬 말이냐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투표로 말하자니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호남의 뜨거운 민주의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 이번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의 오는 19일 낮 2시 콘서트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안 온다면은 저는 호남 분이 아니에요. 예. 민주화의 성지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우리 많은 분들의 또 동참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월요 경제학 전에 짧게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자면요. 예. 426일 동안의 진고공농성이 이어졌던 파인텍 노사 협상이 마침내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목요일에 6차 교섭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마지막 교섭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교섭이 밤을 샜고 다음 날 11일 금요일 오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네. 파인텍 노동자 5분이 전원 복직을 하고요. 예. 김재권 회장이 파인텍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간단하고도 상식적인 협의가 왜 이렇게 길어져야 했는지
많이 안타깝지만 오늘은 이런 이야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기뻐만 하고 싶습니다. 네.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도 내려오셨는데 예. 몸이 너무 많이 상하셔서 아이고. 사진을 보기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것도 멈추고요. 오늘은 이 두 분의 노고에 그냥 감사하면서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기탁, 박준호 그리고 그 전에 이미 400일 넘는 고공농성을 하셨던 차광호 그리고 마지막까지 바인텍 노조를 지켰던 김옥배, 조정기 이 5분의 소중한 노동자 동지들이 이제 일터로 돌아갑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특히 5분 모두 살아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말입니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정치인들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정치란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 죽어가던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박홍근 의원께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늘 이런 문제에 언제나 노동자들의 벗이 되주셨던 윤소화 정의당 원내대표 또 중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박주민,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 우원식 전 원내대표께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200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학자의 유아교육에 관한 경제학적 식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유아교육을 주제로 고른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가 매우 인상 깊게 들었던 대목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의 비전 6가지를 제시하면서 예. 무려 2번째 항목으로 유아교육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예. 이건 뭐 바로 이해가 되죠. 포용국가의 첫 번째 과제로 충분히 거론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저는 일단 이게 둘째로 올라온 것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사실 그해 국정의 우선순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분야가 앞으로 왔죠. 그리고 굉장히 길게 경제 분야의 연설이 할애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올해의 국정과제 초점이 경제 분야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포용적 성장 국가의 6개 과제 중에 무려 둘째가 아이들에게 투자한다. 이거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셋째가 안전, 넷째는 혁신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다섯째가 소상공인, 자영업, 농업 대책, 여섯째는 문화였습니다. 예. 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둘째로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정확하게 대통령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투자. 예. 만약에 이 투자라는 말이 우연히 적힌 말이 아니라면 유아에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유아교육과 경제학이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의외로 유아교육은 경제학에서 아주 미묘한 영역입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보수경제학과 진보경제학이 유일하게 경제학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분야입니다. 예. 유아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경제학자가 오늘 월요경제학의 주인공인 제임스 해크먼이라는 사람인데요. 해크먼은 수리경제학 혹은 계량경제학 전문가라고 분류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계학과 숫자를 주로 다루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굳이 분류를 하자면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주류경제학자에 가깝습니다. 예.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을 때에도 새로 개발한 경제학 통계 모델로 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해크먼이 특이한 게 세계에서 무슨 유아교육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통계학자가요. 예. 2011년에 한국도 방문을 했었는데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니까 사람들은 경제학회의 얼굴을 들이밀 줄 알았죠. 그런데 해크먼이 모습을 드러낸 장소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육아 관련 세미나였습니다. 예. 희한하죠. 그 해크먼 본인에 따르면 자신이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알고 지내던 학자가 쓴 책을 봤는데 인간의 지능이 생물학적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지능이나 혹은 능력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동양인이냐로부터 선천적으로 결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결론은 백인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해크먼이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예. 이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를 고민하면서 뇌신경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성인 백인의 뇌가 흑인 성인의 뇌보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게 보입니다. 그런데 백인 유아의 뇌와 흑인 유아의 뇌를 보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백인이 흑인보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나긴 똑같이 태어났는데 성인이 됐더니 격차가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해크먼은 이게 유전자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로 파악을 합니다. 특히 해크먼 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이 아니에요. 유아 교육입니다. 예. 정확하게 유아 시기에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면 누구나 다 뛰어난 지적 능력과 사회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해크먼은 유아 시기 교육이 IQ, 암기 능력 이런 걸 높이는 게 아니고요. 사회성, 협동성, 창의성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통계 결론을 제시를 합니다. 실제로 해크먼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투자에 돈을 써서 사람들이 좋아지는 사회성, 사교성, 창의성에 비해서 0에서 5세 영유아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성, 사교성, 창의성의 성장 속도가 무려 16배나 된다는 겁니다. 예. 이 대표적 실험이 페리 유치원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해크먼이 1962년에 3에서 4세 흑인 유아 어린이, 이 빈곤 흑인 가정 어린이 58명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매우 뛰어난 유치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반 유치원에 다녔거나 유치원을 못 다닌 흑인들과 40년 동안이나 인생을 추적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3, 4세에 적절한 교육을 받은 흑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일반 흑인들에 비해서 성실함, 사교성 같은 성격 점수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요. 범죄율과 고용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격차를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범행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답니다. 예. MAOA인가 뭐 이런 유전자인데 이것도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에서 5세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 유전자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이 유전자가 엄청나게 높아져서 범죄율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려면 교도소도 짓고 경찰관도 늘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해크먼은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유아교육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통계학자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영유아에 투자했을 때 사회가 얻는 투자 수익률이 매년 7에서 1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예. 은행 이자가 2%밖에 안 되는데 7에서 10%면 이건 완전히 노다지 고수익 투자처인 거죠. 그래서 해크먼이 이 통계를 가지고 미국 연방정부 교육정책 당국자들을 진짜 발에 땀이 날 정도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제발 국가 예산으로 딴 거 하지 말고 교육에 투자해라. 특히 영유아 교육에 투자해라. 이건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그 유명한 오바마 행정부의 제로 투 파이브 플랜, 우리말로는 0에서 5세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람 뇌는요, 6세가 되면 이미 태어날 때 비해서 4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성인의 9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세 전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니 이때 집중적으로 국가가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게 오바마의 제로 투 파이브 플랜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 정책의 설계자는 제임스 해크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유아 교육이 보수와 진보 경제학의 묘한 접점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보수 경제학자들은 복지를 싫어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무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느냐라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죠. 진보는 다릅니다. 국가가 자꾸 개입해야 한다고 보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전하게 보장을 해줘야 사람들이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당연히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하는 것과 별개로 이 논쟁은 절대 쉽게 끝날 논쟁이 아닙니다. 수십 년째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해크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보하고 보수가
효율이냐 복지냐를 두고 맨날 싸우는데 예. 유일하게 양쪽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어디냐? 유아교육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가가 개입해서 복지정책으로 돈을 막 퍼붓잖아요.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무지하게 효율적인 투자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 개입을 싫어하고 복지 싫어하는 보수 경제학자들도 이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복지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데 여기는 복지에 돈을 쏟아부으면 매년 7에서 10%의 수익률이 나오는 것으로 통계가 잡힌다니까요. 헤크먼 교수가 2011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인터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효율과 분배는 경제학의 오랜 논쟁이지만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만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두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 어린 시절에 교육에 집중 투자하면 아이의 성취 동기를 향상시키고 이는 기술 습득에 큰 도움을 준다. 예. 이는 인종과 빈부격차 등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아이들의 생산성을 올릴 뿐 아니라 분배의 정의 실현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헤크먼 교수 이야기 한 대목만 더 보죠. 예. 그럼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기 교육 단계에서 정부나 사회가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각종 성격 검사가 이때에는 별 문제 없이 실시되기 마련이다. 예컨대 유아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등을 검사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어릴 적 인성검사 등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 스킬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할 수 있다. 소프트 스킬이란 지적 능력이나 지식 외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적인 면을 뜻한다.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력,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릴 줄 아는 친화력, 그리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개방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태도들은 창조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마음을 연 상태에서 참고 들으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혁신성이 떨어진다고 고민을 많이 하죠. 예. 어디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유아교육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게 헤크먼 결론이에요. 근데 당장에 뭔가 표시가 안 나니까 성과와 또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권력자들, 위정자들, 네. 그들은 여기에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요. 그게 오늘 방송 뒷부분에서 할 얘기인데 미리 그렇습니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어떡하나, 이거. 예. 제가 원고지 A4 용지 한 장으로 쓴 거를 지금 한 줄로 요약을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헤크먼이 단언을 합니다. 예. 정부나 사회가 개입하라고요. 국가가 유아교육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인내력, 친화력, 개방성, 창조력이 높아집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유아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보수층이 사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옹호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불평등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헤크먼 연구대로 가난한 흑인 집안에서 태어나도 3에서 5세의 적절한 교육을 정부가 제공을 하면 이 아이들은 매우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득권층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가난한 놈들이 기어올라. 저 새끼들을 어떻게 막지. 영유아 교육부터 엄청난 편차를 두자라는 사고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물론 초중고 교육의 평등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헤크먼에 따르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3에서 5세 모든 영유아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아주 높은 질의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게 초중고 때 교육에 투자하는 것보다 16배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정책 중에 제일 빛나는 것 중 하나가 이 제로2 플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목인데 예.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인 인기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매우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0-5세에 투자하면 그게 성과로 나타나기까지 최소한 3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30년 뒤에 내가 대통령 할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걸 했죠. 그래서 재선됐을 때 연설을 보면 I don't quit. 나는 중단하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은 0-5세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에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 참 멋진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이번 신년 국정연설에서 포용국가가 무려 2번째 과제로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었을 때 저는 와 했습니다. 네. 국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보고요. 장기적인 대안을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번 연설에서 가장 빛났던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 기자회견 2번째 과제답게 예. 영유아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가 한국 사회의 30년, 50년 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그 예전에 그런 카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은 미래를 위해 가장 값진 투자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네. 근데 우유가 정말 그렇게 권할만한 완전 식품인지 우유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와서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이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거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는 점이고 사실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같은 데서는 무상교육이 이미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교육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학생들한테 용돈까지 줍니다. 그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실제로 프랑스나 스웨덴하고 예. 미국하고 통계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크게 격차가 나는 건 프리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서 교육의 질이 매우 높은데 미국은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제 오바마의 제로 투 파이브 플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만 네.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네. 표가 잘 안 되다 보니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잘 안 됐던 경향이 있죠. 하여튼 저는 이번 정책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이 세금을 내고 투표권이 있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겠죠. 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헌금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보육, 교육이다. 이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정자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의 유권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 아이들이 협동성 있게 자라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연대와 협동이 유지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마무리하기 전에 이른바 김예령 질문 파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기자가 조금 준비를 잘 하고 나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 던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후가시즘을 발동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물을 때 적극적으로 물어야 하고 묻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야 하고 성역 없이 취재를 해야 되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싸가지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는 왜 제가 이 신입 기자 시절에도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경찰서를 처음에 출입을 할 때는 일단 과장님들 방부터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는 습관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예. 반드시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서 과장 나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교육을 그때는 받았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기자가 취재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것과 이 싸가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자들의 인성 소양이 조금 더 취재원들에게 겸손하고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죠. 근데 그 질문은 좀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여간 참 그 언론사의 문화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뭐하러 취재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박근혜 때나 좀 그렇게 하지 그랬습니까? 박근혜 때는 이런 질문 던졌죠. 채널A 강민혁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다. 또 퇴근한 후에 관자로 돌아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야, 참 존나 궁금하겠다. 그게.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 터 잤어? 세월호 때 못 봤어? 피부 관리 받으시고.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그걸 물어본 것이었을까?
도대체 뭐 하느냐. 그러면 훌륭한 질문이었을 그럼 아주 수도 있네요. 훌륭한 질문인 거죠. 박민혁 기자는 최고의 기자가 되는 겁니다만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